네, 반갑습니다. 재정학 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 이어서 보겠습니다. 후생경제학 정리에서 3번 파레토 효율성에 관해서 이어서 볼게요. 모든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상태는 모든 파레토 비효율적인 배분 상태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선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레토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효율적인 상태로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레토 개선 시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경쟁 시장에서 달성된 균형 가격은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고요. 파레토 효율성과 관련된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호 체계에 대한 기본 가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1정리는 강단조성을 띄어야 되고요. 2정리는 강단조성에 더해서 볼록성까지 띄고 있어야 됩니다.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 자원 배분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회 무차별 곡선까지 고려해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 또한 해당 사회적 함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후생경제학 제1정리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공평성에 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즉 소득 분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부성이나 공공재와 같은 시장 실패의 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제하고 있고요. 완전 경쟁이 실현되면 개인의 사적 이득 추구 행위는 공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죠. 개인적 의사결정이 최선의 결과를 초래하고요. 집단적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닌 각 경제 주체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달성되는 거예요. 후생경제에 관해서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한계 대체율이 같을 때 소비의 파레토 최적이 달성됩니다. MRS가 달성되는 것은 생산과는 관련이 없어요. MRS는 소비였죠. 생산은 뭐였습니까? MRT 한계의 변환율이었죠.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완전 경쟁 균형이 항상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경쟁 균형이 있다면 그 균형은 항상 파레토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일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일한 동조적 선호 체계를 갖고 그들의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면 에즈워즈 상자에서 그들 간의 파레토 최적 배분점은 궤적의 대각선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동조적 선호 체계란 한계 대체율이 x분의 y에만 의존하는 선호 체계를 동조적 선호 체계라고 하는데요. 동조적 선호 체계인 경우 x분의 y가 일정하면 MRS가 일정하게 되고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은 x분의 y가 일정하다, 즉 MRS x, y도 일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두 사람의 MRS x, y가 일치하기 때문에 계약 곡선은 대각선으로 도출되고요. 그러니까 즉 동조적 선호 체계는 한계 대체율이 두 재화의 비율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선호의 볼록성과 초기 부전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전제로 하고요. 이 볼록성이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의 특징이죠. 독점에서도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1급 가격 차별을 실시하는 경우에요. 자, 위에서 봤었죠? 독점 시장에서도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 1급 가격 차별을 실시하는 경우에 초기 부전 자원이 계약 곡선상에 있으면 교환이 발생하지 않고요. 파레토 효율성이 분배의 공평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공평성도 계속 반복되죠. 후생경제학 제2정리에 관해서 볼게요. 소득 이전의 가능성이 전제돼야 되고요. 초기 부전 자원의 적절한 재분배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이고 동시에 공평한 자원 배분을 경쟁 시장에서 달성할 수 있는 주장이고요.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1정리는 공평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2정리는 효율적이고 동시에 공평한 자원 배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요.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은 자연 독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도 시장기구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의 정당성을 제공했어요. 후생경제학 제2정리가요. 4번 사회후생함수 보겠습니다. 자, 1번 사회후생함수에 관해서 볼게요. 일반적으로 차선이론은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이미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되는 효율성 조건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사회적 후생이 더 커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론입니다. 사회후생함수는 그 사회가 어떤 가치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양한 가치관들을 반영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죠. 기수적 측정을 반영합니다. LO의 경우에는 안 돼요. 기수적 측정 반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점수화할 수 있다는 거죠. 수치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수적은 수치할 수 없고 단지 순서만 나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배분은 파레토 효율을 실현합니다. 즉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효율성 그리고 공평성 모두를 충족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배분이 총효용 가능 경계에선 상이 있다면 그 배분에서는 효율과 공평을 함께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공리주의 볼게요.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제레미 벤담에 의해서 도출됐고요. 공리주의의 사회후생함수로부터 도출되는 사회무차별 곡선은 직선 형태입니다.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려면 각 개인의 소득의 한계 효용이 서로 같아야 돼요. 공리주의적 사회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1이고요. 부자나 빈자나 가중치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소득 재분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공리주의가요. 하지만 일정한 가정만 추가하면 소득 재분배는 가능합니다. 에듀어즈의 소득 재분배 이론은 공리주의적 견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일정한 가정만 추가하면요. 그러나 원칙적인 공리주의는 소득 재분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공리주의적 가치관에 따르면 사회후생함수는 개인의 효용을 더한 것으로 정의되어 A의 효용과 B의 효용이 더한 것을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공리주의의 특징 하나씩만 짚고 넘어갈게요. 개인의 효용을 더한 것, 그 다음에 사회무차별 곡선은 기울기가 -1입니다. 다음 에듀어즈 주장에 따르면 소득의 재분배는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18장 소득 재분배론에서 자세히 다루지만 일단 볼게요. 공리주의적 견해를 기본적으로 따르는 에듀어즈의 소득 재분배 이론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A의 효용과 B의 효용을 더한 거예요. 자, 가정으로는 사회 내의 총소득은 일정하고요. 사회후생의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으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모든 개인의 효용함수는 동일하고 소득의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 이것이 가정이에요. 하지만 비현실적인 가정이죠.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는 것은 추가 소득으로 인해 추가 행복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지만 여기 앞에 모든 개인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는 비현실적이죠. 자, 에듀어즈의 소득 재분배는 수평축이 총소득의 크기를 말하고요. 소득 배분이 완벽하게 2분의 1씩 가져갈 때 사회 효용이 극대화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프로 보시면 이거예요. 그냥 딱 중간에 반반씩 가져갈 때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한계점이 있는데요. 만약 가정을 완화해서 각 개인의 효용함수가 동일하지 않다면 공리주의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반드시 균등분배가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소득 재분배가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켜 전체 소득의 크기가 작아질 수도 있고요. 공리주의를 전제하지만 소득 분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평등주의 한번 볼까요? 평등주의적 가치관에 따르면 사회후생을 결정할 때 효용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평등주의 하면 넷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사회후생함수는 A의 효용과 B의 효용을 곱합니다. 부자에게는 낮은 가중치, 빈자에게는 높은 가중치가 적용돼요. 어떤 사람의 효용 수준이 높을수록 더 작은 가중치를 적용하고요. 도출되는 사회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극단에 이르면 롤스의 사회적 무차별 곡선과 같아지게 돼요. 평등주의는 기본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띠고요. 부자나 빈자에게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게 돼요. 그럼 롤스 사회후생함수 볼까요?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레온테이프 생산함수와 동일한 형태를 가집니다. 자, 레온테이프 한번 봤었죠, 앞에서. 사회 무차별 곡선이 L자 형태를 띠게 됐었죠.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간 후생 수준의 비교적 가능성과 기수적 측정 가능성을 가져갑니다. 개인 간 후생 수준의 비교 가능성과 기수적 측정 가능성은 기수적으로 측정한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즉 절대값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수적으로 측정하는 것에는 공리주의와 평등주의, 롤스 모두 개인 효용을 기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보면은 이 최소함수로 구성되어 있죠.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효용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효용이 그 사회의 후생 수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최소한의 혜택을 받는 개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의 효용 수준에 의해서 사회의 후생함수가 결정된다고 전제하고 있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소득을 완전히 평등하게 분배할 때에만 롤스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면 n분의 1일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되겠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지 않다면 롤스주의라고 하더라도 차등적 소득 분배가 사회후생이 더 극대화됩니다. 자, 곡선을 보면은 공리주의는 -1 기울기로 직선 형태로 떨어지고요. 평등주의는 원점에서 볼록한 형태를 띠게 되고요. 롤스주의는 L자 형태 띠게 되죠. 그래서 공평성에 대한 고려가 높아질수록 무차별 곡선이 L자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롤스주의는 극단적으로 공평성을 주장해요. 자, 버그슨, 사무엘슨 사회후생함수는 소비의 외부 효과를 반영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소비하는 재화의 양에 따라서 느끼고 있는 효용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사회후생은 각 개인이 소비하는 재화의 묶음의 함수를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회후생 함수고요. 개인주의입니다. 소비에 있어서 외부성이 없다고 전제하고 있고요. 타인의 소비는 나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후생 함수가 이 맥스인 형태를 띠게 되면 최상층 사회 우대 함수라고 합니다. 극단적 엘리트주의를 반영하죠. 이 버근슨 사무엘슨하고 이 맥스 형태를 띠는 사회후생 함수는 그냥 알고만 넘어가세요. 부자를 A, 빈자를 B로 가정한 경우의 사회후생 함수 볼게요. 벤담류의 공리주의적 기준에 의하면은 이 더하기 함수 표시할 수 있죠. 공리주의적 후생수수는 B의 효용이 감소되어도 사회적인 후생의 합인 총 사회적 후생 수준이 증가되면 사회적 후생은 개선된 것으로 봅니다. 공리주의적은 소득 분배에는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평등주의적 기준에 따르면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평등주의적은 곱셈이었죠. 롤스적인 기준에 따르면 효용 B의 수준이 개선이 없으면 사회적 후생의 증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함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레온티에프 함수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롤스의 기준에 따르면은 총 사회 후생이 최소함수로 표시되고요. 이 경우에 사회 무차별 곡선은 L자형이 될 것이다. 맞죠? 평등주의적 사회 무차별 곡선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 A점에서 B로 이동할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럴 경우 개인 A가 갖는 한계 효용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은 점차 작아지게 됩니다. A가 점차 부자가 되기 때문에 낮은 가중치가 적용되겠죠. 평등주의적은 빈자와 부자의 가중치를 서로 다르게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A의 부가 증가하게 되니까 낮은 가중치가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A의 효용 수준은 올라가겠죠, 당연히. 개인 B의 한계 효용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게 되고요. B의 효용 수준은 떨어지게 됩니다. 사회 후생 수준은 예전과 변함이 없고요.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의 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 후생 수준은 변화가 없겠죠. 자, 만약에 이 무차별 곡선 자체가 우상방 이동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선이 그려져 있으면 사회 후생 수준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전체 총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공리주의적 후생함수를 갖는 사회 문제 볼게요. 효용함수는 소득에 대해 증가함수이고 한계 효용 체감의 특성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에저즈 최적 소득 부자 분배 이론의 전제 과정이에요. 자, 뭐라고요? 공리주의적 설명할 때 효용함수는 소득에 대해서 증가함수고 한계 효용 체감의 특성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에저즈 최적 소득 재분배 이론의 전제 과정이다 라는 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소득 100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할 때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당연히 반반씩 균등 분배해야겠죠. 에저즈의 최적 소득 재분배 이론에서 모든 개인의 효용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반반씩 균등 분배하는 게 최적입니다. 자, 그럼 롤스 문제 한번 볼까요? 각과 을 두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를 상정하고요. 이들이 소비하는 유일한 상품은 사과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회는 4개의 사과만 있고요. 각자의 소비량에 따른 총 효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롤스적 사회후생 함수 하에 각자 몇 개의 사과를 소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배분인지 물었어요. 자, 이 사회는 4개만 있습니다. 사과가 지금. 자, 균등하게 2개씩 나누면 롤스주의로 보면은 사회후생이 몇이 나옵니까? 9가 나오죠. 그럼 갑이 하나 갖고 을이 3개 갖는다면 10이 나옵니다. 즉 효용함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차등 분배가 극대화시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즉 롤스주의라고 해서 항상 완벽한 균등 분배가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각과 을의 효용이 동일하다고 할 때만 균등 분배가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다르니까 효용이 차등 분배가 극대화시키고 있죠. 자, 그럼 다음 롤스 문제 볼까요? 두 사람 A와 B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적자인 X제 한 제야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A와 B의 효용은 자 각각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경제의 사회 후생 함수는 롤스 채택하고 있고요. X의 총 부존량이 1200일 때 극대화된 사회후생 값을 물어봤습니다. A의 효용과 B의 효용은 같다고 가정해야겠죠. 3xA는 xB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과를 1대3의 비율로 소비하라는 뜻이에요. 1200개를 1대3으로 소비시키면 A는 900개고 B는 300개겠죠. 그러면 이 B의 효용 300을 이 사회후생의 값으로 봅니다. 만약 XA는 XB로 가면은 600개씩 균등 분배하게 되겠죠. 여기 효용은 각각 1대3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A가 1이고 B가 3이에요. A가 1이고 B가 3이다. 롤스 사회후생함수 사용할 때. 그럼 효용집합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세무사 기출이에요. 다음 A와 B, 2인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A와 B가 누릴 수 있는 가능한 효용집합을 표현한 거랍니다. 이게 옳지 않은 설명 고르는 거였는데 벤담의 관점에서 볼 때 2원에서 2투로 이동하는 것은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겁니까? 빈자의 효용은 불변이지만 부자의 효용이 이동했죠? 그러니까 즉 증가하게 됩니다.
자, 벤담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공리주의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A와 B의 효용을 각각 더한 거니까 당연히 증가하겠죠. 롤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원에서 이트로 이동하는 것은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겁니까? 롤스면 누구한테 집중해요? 빈자한테 집중하죠? 지금 현재 상태 이 이점에서의 빈자는 B입니다. B의 효용이 불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후생 또한 불변입니다. 자, 그럼 벤담의 관점 그리고 롤스의 관점에서도 이 E1에서 이 E4 중에서 E3가 가장 바람직합니까? 자, 볼게요. 공리주의 벤담으로 보면요. 자, E3 있죠. 이 가로 세로의 합은 항상 삼각형의 한 변보다는 길게 되죠. 원이기 때문에 길이는 10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공리주의로 봤을 때 이 E4도 10이고요. E3도 10입니다. 롤스주의는 E4로 봤을 때 0이 되죠. 어쨌든 E3가 길어요. 그러니까 벤담으로 보나 롤스로 보나 이 E3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벤담의 관점으로 볼 때 E1에서 E4로의 이동이 바람직합니까? 벤담의 관점으로 볼 때요. 당연히 바람직하죠. 이 내부에서 이 경계상으로 이동하는 건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개인 말고요. 롤스의 관점에서 볼 때 E1에서 E4로의 이동은 바람직합니까?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A의 효용이 0이 되니까요. 자, 그럼 2009년도 세무사 기출 공리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인 A, B가 있고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평등한 분배를 나타내기 위해서 효용가는 경계가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되는지 물었어요. 자, 공리주의라고 하면 사회후생함수 곡선이 어떻게 떠올라야 돼요?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직선 형태로 떠올라야 되죠. 자, 완전히 평등한 분배의 모양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45도 각선으로 원점에서 그어버립니다. 그럼 딱 중간이 나오죠. 그럼 이럴 때 효용가는 경계가 정사각형 모양을 띄어야 돼요. 직사각형 아닙니다.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뜨겠죠, 당연히. 효용가는 경계가 원점에 대해 오목하고 45도 선으로 대칭이어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프 못 그려도 됩니다. 그냥 그래프 보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공리주의 문제 한번 볼까요? 15년도 세무사 기출이었어요. 자, A의 효용함수랑 B의 효용함수가 각자 다르게 그려져 있죠. 공리주의 하면은 MUA가 MUB랑 같다를 떠올려야 됩니다. 자, 아까 롤스 계산할 땐 뭐가 떠올랐죠? 그냥 A의 효용과 B의 효용은 같다라고 가정했었죠. 근데 공리주의는 MUA가 MUB랑 같다 합니다. 그럼 미분하죠. 그럼 40y 더하기 1은 60y 더하기 1이 나옵니다. 그럼 40y는 60y죠. 60대 40 비율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A가 3이었고 B가 1이었으면 1대 3 비율이었고, 자, A가 40이고 B가 60입니다. 그럼 60대 40 비율인 거예요. 한 개 효용이 체증하는 경우 한 개 효용이 큰 사람에게 몰빵해줘야 되죠. 자, 여기 B의 한 개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B에게 다 몰빵합니다. 자, 또 공리주의 문제 한번 볼게요. 16년도 세무사 기출이었고요. 매년 기출되고 있네요. 그쵸? 자, XJ양은 1000개고요. A와 B의 효용함수는 각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형태를 가질 경우에 극대값을 물었어요. 자, MUA랑 MUB 만들게 되면은 3분의 루트 XA가 루트 XB라는 게까지 나와요. 각각 루트 없애주고 계산하면 XA는 9XB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9대 1의 비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A에게 900개, B에게 100개 넘어가게 됩니다.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 관해서 볼게요. 에로우는 불가능성 정리에서 어떤 사회의 여러 가지 상태를 비교하고요.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냈어요.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사회의 여러 상태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첫 번째로 합리적이고 두 번째로 민주적인 기준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라면 독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개인 간 후생 수준이 비교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합니까? 아닙니다. 자, 개인 간 후생 수준의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수적으로 측정한다는 거죠. 효용을 기수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II에 위배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개인 간 후생 수준의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하냐 하면 아닌 겁니다. 기수적으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찬성해야만 하는 만장일치제를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즉 완비성을 위배합니다. 무관한 선택 대상으로부터 독립성 조건은 개인 간 효용 비교의 배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소수적으로 측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맞죠. 기수적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사회 선호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선호를 다 같이 반영해야 되고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양립할 수 없음을 이론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에로우 정리는 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고요.
자, 자세히 보면 완전성과 이행성, 비제한성, 파레토 원칙, IIA, 비독재성. 결론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 의사결정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번의 4번까지 조건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조건으로 보고요. 5번 비독재성은 독재자에 의한 의사결정은 내려지면 안 된다라는 걸 뜻하는데, 즉 민주적 의사결정의 조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이 비독재성까지 완벽하게 만족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공공선택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이기 위한 에로우의 조건에 관해서 보면요.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의 조건은, 즉 IIA는 기술적 선호 체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서술적으로 측정을 요구하고 있죠. 개개인의 선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선호의 형태도 이행성의 원칙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행성, 완전성과 이행성이 있었죠. 어느 특정한 개인의 선호가 사회적 선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비독재성을 말하고요. 개개인의 모든 선호를 공공선택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다봉선호 체계도 포함되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제한성, 보편성 들어가죠. 특정한 형태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로 뭐라고요? 다봉선호 체계도 포함한다고요. 에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공공선택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12번 보상원리 보겠습니다. 차선이론은 시장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것을 주장하는 이론입니까? 아닙니다. 기준 5개 중 3개의 파레토 효율이 달성된 상태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4개가 달성했다고 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차선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개입이 더 망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 개입을 주장하는 이론은 아닌 거예요. 차선이론은. 파레토 효율성 조건은 소득 분배의 문제를 다루지 못합니다. 파레토는 분배의 공평성과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선의 원리에 배치되는 예가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니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가 도출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죄수의 딜레마는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니까 사회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도출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회후생함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죠. 보상원리는 보상을 예정했을 경우나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똑같이 유용한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보상 원리는 불필요하죠.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가정으로 이제 진행하는 게 이 보상 원리죠. 현실의 각종 비용 편익 분석은 이 보상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죠. 보상 원리는 구성원 간의 후생이나 효용의 상대적 비교를 상정하고 있다는 이론적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직접적 비교가 아닌 상대적 비교예요. 공공선택 기준에 있어 어느 구성원의 후생 하락도 허용하지 않는 파레토 기준의 비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고 있어요. 뭐가요? 보상 원리가요. 칼도의 보상 원리를 만족할 경우에도 힉스의 보상 원리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합니다. 보상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100만 원 벌 때의 기분 정도와 잃었을 때의 기분 정도가 다른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칼도의 보상 원리를 만족했다고 해서 힉스의 보상 원리까지 만족한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보상의 원칙 볼게요. 보상의 원칙에 의하면 직접적인 개인 간 효용 비교를 하지 않고서도 사회적으로 변화의 개선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상태가 A에서 B 상태로 변화했습니다. A는 행복해지고 B는 불행해졌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간접적으로 효용을 비교하고 행복해진 정도를 화폐액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A는 기분이 300만 원 정도 얻은 기분이었고 B는 120만 원 이런 기분이었다면, 즉 기수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변화의 개선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겠죠. 칼도 X 기준에 의하면은 이득이 손해를 메꾸고 남기 때문에 사회 변화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개인 간 효용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수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A는 50만큼 상승하고 B는 30만큼 하락 등등인데요. 주관적인 인간의 마음을 절대값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즉 간접적으로 효용을 비교하게 돼요. 보상의 원칙은 개인 간의 효용 비교 문제를 잠재적 보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회하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보상의 원칙은 당사자 간 잠재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지 실제 보상이 아닙니다. 파레토 개선 외에도 보상의 원칙이 충족됩니다. 칼도 X 기준이 있고요. 스키스토프스키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효용을 직접 비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사회 후생의 개선인지 여부를 평가하게 되고요. 자, 파레토 계산은 다 알고 있죠. 칼도 X 보상 기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득 본 사람이 평가한 이득의 가치가 손해 본 사람이 평가한 손해의 가치보다 크다면 그 변화를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칼도 힉스 기준이고요. 자, 그 반대로 손해 본 사람이 평가한 손해가 더 크게 되면은 그 변화를 악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칼도 X 보상 기준은 잠재적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칼도 X 보상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은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멘트 좀 중요해요. 칼도 X 보상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 상태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의 수가 아닌 손해의 크기가 이득을 보는 크기보다 적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이득의 크기, 피해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지 이득 보는 사람의 수, 피해 보는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파레토 계산은 칼도 힉스 보상 기준을 만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도 힉스 보상 기준을 만족하면 모든 파레토 계산이 이루어진 거라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잠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힉스 기준에서는 손해를 보는 그룹이 이득을 보는 그룹에게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상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칼도는 이득을 본 사람이 손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하는 거고요. 힉스는 손해를 본 사람이 이득을 본 사람에게 이득을 보상해 줄 테니 하려던 사업을 중단을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스키-스토프 스키 기준은 칼도 기준을 2번 적용해서 개선 여부 결정을 내려 하는 걸 말하고요. 자, 이거 한번 더 볼게요. 칼도의 보상 원리를 만족할 경우에도 힉스의 보상 원리를 만족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상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100만 원 벌었을 때 100만 원 정도 번 것 같고 100만 원 잃었으면 한 체감적으로 한 400만 원 잃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스키-스토퍼 스키 기준은 칼도 기준이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올 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왕복해서 비교해보고 충족하면 오케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5번 시장 실패와 정보 실패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